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정신이 이상한 노인네로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신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갑자기, 얼마나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올해 63세로 평생을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을 잃으니 마치 배가 닷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낮에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우리 아파트 단지 뒤편의 야산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우리 단지는 15년 전 입주했을 때만 해도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고층 아파트들로 둘러싸였죠. 그런데 묘하게도 단지 뒤편이 그 야산만은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이 소유권 분쟁 중이라 개발이 보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처음 그 산책로를 걸었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1년 4월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던 저를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뒤에 산책로 있다는데 한번 걸어보는 게 어때요? 경로당 김 여사님 남편분도 매일 거기 다닌다던데.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운동화를 신고 나섰습니다. 입구부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후문을 나서면 바로 작은 흙길이 시작되는데 양옆으로 벚나무들이 터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벚꽃이 만개한 시기라 햇살에 반짝이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40년 넘게 도시에서만 살았던 제게 그 산책로는 작은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길은 완만한 경사로 이어졌습니다. 약 1.2km 정도 되는 순환로였는 천천히 걸으면 왕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었고 정상 부근에는 팔각 정자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퇴직 후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1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 이 시간이 저만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일찍, 여름에는 조금 늦게 조정했지만 대체로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에 그 황금빛 시간대를 선호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봄에는 3번 나무, 개나리, 진달래가 차례로 피고 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름에는 초록이 얼마나 진해질 수 있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드는 순서를 배웠고 겨울에는 눈 덮인 나뭇가지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3마리의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70대 박씨 어르신, 아들 손을 잡고 오는 젊은 엄마, 조깅하는 50대 회사원 남성.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몰랐지만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산책로는 제게 단순한 운동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하루의 리듬이었고 삶의 작은 기쁨이었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산책이 정말 도움이 되나 봐요.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초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평소에 항상 보이던 박씨 어르신이 안 보였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단지 경비실에 들러 물어봤습니다. 박씨 어르신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신가요? 경비원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씨요? 그 어르신 3달 전에 요양병원 가신 거 몰랐어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 산책로에서 봤는데, 하지만 경비원의 확신에 찬 말투에 저는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쓰레기들이 산책로에 나타났습니다. 깨진 소주병, 담배꽁초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흙에 반쯤 묻혀 있었죠. 어느 날은 정자에 올라갔는데 기둥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5일 여기서 고백했다 같은 내용이었는데 글씨가 너무 바래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분명 전에는 없었던 건데. 그리고 새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참새, 까치, 때때로 딱따구리 소리까지 들렸는데 11월부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가 싶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그런 고요함.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고 이런 작은 이상함들을 그저 제 늙어가는 두뇌의 착각쯤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낮게 느껴졌고 공기가 무겁고 습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저녁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강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산책 쉬는 게 어때요? 날씨도 안 좋고 저녁 되면 춥다던데.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올게요. 오히려 이런 날 걸어야 감기 안 걸려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5시 30분, 저는 평소처럼 등산복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를 나서는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쪽 하늘이 마치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이 뒤섞인 노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뭔가 불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상한 노을이네. 산책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도 한두 명은 보이는데 오늘은 입구부터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날씨 때문에 안 나온 모양이군. 저는 그렇게 혼자 납득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마른 낙엽을 밟는 제 발소리만이 고요한 산책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는 빠르게 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던 노을빛도 점점 약해지면서 주변이 어스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정상 부근의 팔각정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그 기묘한 감각, 눈으로 보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지는 그 시선 말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나무들과 그 사이로 어둑해지는 산책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제 등 뒤를 따라오면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에 올라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데 오늘은 왠지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정자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으려는 순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벤치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헝겊 인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인형이 너무 낡고 더러웠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인형이 정자 기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 인형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지도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를 지나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구간이 산책로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져 있어서 낮에도 그늘이 깊은 곳이죠. 해는 거의 진 상태였고 주변은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박, 타박,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소리와 엇박자로 들리는 또 다른 발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타박, 0.5초 뒤에 그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타박, 타박, 또 들렸습니다. 분명히 제 뒤에서 같은 속도로 걷는 누군가의 발소리. 누구세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겠지. 그냥 다른 산책하는 사람. 하지만 왜 대답이 없을까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빨리 걷기 수준으로. 타다닥, 타다닥, 타다닥. 뒤에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정확히 제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쉭, 쉭.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하지만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풀무처럼 삐걱거리고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냥 다른 산책객이야.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걸음을 완전히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시오? 거기 누구 있소? 장난 그만하고 나오시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거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1초, 2초, 3초.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저 앞 약 20m 지점. 산책로 오른편의 나무들 사이 검은 형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수면 위의 반사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체는 사람 모양이었지만 뭔가 비율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마르고 너무 컸습니다. 특히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둠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시선을. 차갑고 텅 비어있고 배고픈 시선. 뭐야.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없는 것처럼, 뼈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흐물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검은 천을 바람에 펄럭이듯 땅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랐습니다. 무섭도록 빨랐습니다. 제 뇌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m.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그것의 팔처럼 보이는 부분 끝에는 너무 긴 손가락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뾰족하고 길었습니다. 5m. 이제 소리도 들렸습니다. 슥, 슥, 슥. 종이를 구기는 것 같은, 마른 나뭇잎을 문지르는 것 같은 기괴한 소리가 그것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냄새. 썩은 것 같은, 오래된 흙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 돼. 제 본능이 마침내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3세의 남자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달렸습니다. 무릎의 관절염도 숨이 차는 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살아야 한다. 집까지 가야 한다.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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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그 기괴한 소리가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때로는 왼쪽에서, 때로는 오른쪽에서 마치 놀리듯이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산책로의 아래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등 뒤로 뭔가 스쳤습니다. 따끔,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등산복을 찢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톱이 제 등을 핥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더 빨리 달렸습니다. 슥슥슥슥슥. 그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분노한 것처럼, 흥분한 것처럼.
그리고 목 뒤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의 숨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인지 제 목덜미를 얼려버리는 것 같은 냉기였습니다. 으아악!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산책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환한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빛, 사람, 안전, 거의 다 왔습니다. 산책로 입구를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경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기괴한 슥슥 소리도 차가운 기운도 모든 것이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경비실 바로 앞에 가로등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턱, 무릎이 꺾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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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젊은 경비원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산책로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경비원이 산책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는 나무들과 텅 빈 산책로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산책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혹시 몸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산책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경계선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경비원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무사했지만 정신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빨리 걸어서. 무슨 소리예요? 땀이 이렇게 많이. 어머,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등 뒤에 그게 뭐예요? 뭐가요? 저는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얼른 외투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투를 벗는 순간 뭔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외투를 받아들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도 보고 말았습니다. 제 등산복 외투 등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양이 발톱에 핥힌 것처럼 5줄기의 평행한 찢김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자국의 깊이였습니다. 두툼한 등산복 외피를 완전히 뚫고 안쪽에 보온재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깊었다면 제 살까지 찢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그제야 산책로에서 등을 스쳤던 그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저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의 긴 손가락으로 저를 움켜쥐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느렸다면,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무에 긁힌 거예요? 나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무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산책로 한가운데로만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런 식으로 옷을 찢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핥힌 자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흐물거리며 다가오는 그 형상, 비정상적으로 긴 팔, 그리고 그 차가운 시선.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불을 켜고 TV를 틀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대로 못 잤는지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당신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처음 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 검은 형체, 그 추격. 다 말하고 나자 아내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 여보, 혹시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아니면 아내는 제가 환각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정말로 봤다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외투도. 외투는 등산할 때 나뭇가지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제가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당연히 산책을 중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각이었을까?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찢어진 외투는 분명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귀신, 야산 괴생명체, 검은 형체 목격담.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블로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산책로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저와 거의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블로그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것이 진짜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습니다. 뒤편 산책로에서 이상한 일 신고된 적 있나요? 이상한 일이요? 글쎄요. 작년에 한 할머니가 밤에 산책 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적은 있는데 그 할머니분 혹시 무서운 거라도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관리소장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이 계속 뭔가 쫓아온다고 소리 지르셨는데 우리는 쇼크 상태인 줄 알았죠.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이 지역의 옛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뒤편의 그 야산은 옛날에 공동묘지였습니다. 1970년대까지 사용되다가 1980년대 초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무연고 묘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지역에서 이상한 실종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해질 무렵 산길을 걷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마을 노인들은 산신령의 노여움이라고 했답니다. 195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198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누군가 그 산책로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하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귀신? 괴물?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사건 한 달 후 저는 다시 그 산책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낮의 밝은 시간에 갔습니다. 산책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몇몇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곳이 맞나?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제가 그것을 본 장소까지 걸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별것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책로의 한 구간. 하지만 나무들 사이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점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한쪽 방향으로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땅바닥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형으로 지름 약 2m 정도. 여보,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무들이 왜 이렇게? 아내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가 진 후에는 뒤편 산책로에 가지 않습니다. 낮에도 가능하면 피합니다. 대신 단지 내 조경로를 산책합니다. 아내는 이제 제 이야기를 믿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정말로 뭔가 무서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찢어진 외투는 아직도 옷장 깊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곤 합니다. 그것이 제 정신이 온전하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 야산을 드디어 개발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곳이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거기 있다면 개발 과정에서 방해받은 그것이 어떻게 반응할지. 가끔 밤에 창문을 통해 그 야산 쪽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잠긴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그것이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며
아니면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정말로 환각이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만약 낯선 산책로를 걷다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뒤를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린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처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그것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를, 누군가를. 해질녘의 산책로에서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헝겊 인형이었습니다. 그날 정자 벤치 위에서 봤던 바로 그 인형과 똑같은 것이 12층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저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신고했고 그들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새 아무도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것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집 근처에서도. 그리고 해질녘에는 혼자 산책하지 마십시오.